제2부 13. 헤이조쿄 일본 최초의 계획도시. 프롤로그. 1300년 전 일본은 왜 새로운 수도를 만들었는가? 안녕하십니까? 세계 도시 역사기행. 오늘은 일본 최초의 본격적인 계획도시였던 헤이조쿄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나라는 조용한 역사 도시입니다. 도시 중심에는 사슴이 거닐고 오랜 세월을 견딘 사찰이 자리하며 고대의 향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약 1300년 전 이곳은 일본에서 가장 거대한 정치 중심지였습니다. 천황의 궁전이 있었고 수천 명의 관리가 국가를 운영했으며 중국과 한반도의 사신들이 찾아오는 국제도시였습니다. 710년 일본은 수도를 헤이조쿄로 옮겼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행정 이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본이 부족연합체에서 벗어나 법과 행정으로 운영되는 중앙집권 국가로 변화했음을 세계에 보여주는 선언이었습니다. 헤이조쿄는 일본 최초의 계획된 수도였습니다. 도로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 설계되었고 궁성과 관청은 국가 운영을 위해 배치되었으며 시장과 주거지가 체계적으로 나뉘었습니다. 이 도시 건설에는 당시 동아시아에서 가장 발전한 국가였던 당나라의 영향이 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단순히 중국을 복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외래 문명을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정치와 문화에 맞게 변화시키면서 독자적인 국가 문명을 만들어갔습니다. 오늘 제2부에서는 헤이조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이 도시가 일본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영구적인 수도를 꿈꾸다. 이동하는 왕궁에서 계획도시로. 헤이조쿄 이전의 일본 수도는 지금과 같은 의미의 수도가 아니었습니다. 고대 일본에서는 천황이 바뀌면 수도도 옮기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습에는 종교적인 의미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천황이 즉위하면 이전 왕의 공간을 떠나 새로운 장소에서 통치를 시작하는 것이 왕권의 신성성을 유지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가가 점점 커지면서 이러한 방식에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새로운 궁전을 만들 때마다 막대한 노동력이 필요했고 행정 조직과 시설을 다시 구축해야 했습니다. 특히 7세기 후반 이후 일본은 중국식 국가체제를 받아들이면서 더 복잡한 행정 업무를 담당해야 했습니다. 인구 관리, 토지 조사, 조세 징수, 군사 조직, 외교 업무. 이 모든 것을 수행하려면 안정적인 수도가 필요했습니다. 결국 일본은 왕이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국가를 운영하는 도시를 만들기로 결정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헤이조쿄였습니다. 2. 당나라 장안, 일본 수도 건설의 모델이 되다. 헤이조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동아시아 최강국이었던 당나라를 살펴봐야 합니다. 7세기 중국을 지배한 당나라는 세계적인 제국이었습니다. 수도였던 장안은 인구 수십만 명이 거주하는 거대한 국제도시였습니다. 중앙에는 황제가 거주하는 궁성이 있었고 넓은 도로가 도시를 격자 형태로 나누었으며 관청과 시장이 계획적으로 배치되었습니다. 당나라 장안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황제 중심의 우주관과 국가 질서를 도시 공간으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일본 지배층은 이러한 도시 구조를 매우 이상적인 국가 모델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헤이조쿄 건설에서도 장안의 영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남북으로 곱게 뻗은 도로, 동서 방향의 체계적인 구획, 궁성을 중심으로 한 행정 공간. 이러한 요소들은 모두 당나라 도시계획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차이점도 있었습니다. 장안이 거대한 제국의 수도였다면 헤이조쿄는 이제 막 중앙 집권 국가를 만들어 가던 일본의 수도였습니다. 규모와 인구에서는 차이가 있었지만 도시를 통해 국가의 권위를 표현하려 했다는 점에서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3. 헤이조쿄의 탄생. 710년 일본 역사의 새로운 시작. 710년 겐메이 천황 66만 1721은 수도를 후지와 라쿄에서 헤이조쿄로 옮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헤이조쿄 천도 710입니다. 속일본기는 이 천도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수도는 현재의 나라현 북부 지역에 건설되었습니다. 전체 도시는 동서 약 4.3km, 남북 약 4.8km 규모였으며 궁성과 관청, 사찰, 시장이 계획적으로 배치되었습니다. 도시의 중심에는 천황이 머무는 헤이조궁이 있었습니다. 헤이조궁은 정치의 심장이었습니다. 천황의 즉위식, 국가의례, 외국 사신 접견, 중요한 행정 업무가 모두 이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즉 헤이조쿄는 단순한 주거 도시가 아니라 일본이라는 국가 자체를 상징하는 공간이었습니다. 4.
수도 건설에 참여한 사람들. 거대한 수도 건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궁전과 도로를 만들고 수많은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막대한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지방에서 인력을 동원했습니다. 농민들은 부역의 형태로 수도 건설에 참여했고 장인들은 건축과 기술 작업을 담당했습니다. 특히 기와 제작, 목재 가공, 석재 운반, 금속 제작 등에는 높은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와 중국에서 건너온 기술자들의 역할도 중요했습니다. 도레인들은 건축 기술과 불교 미술, 금속 기술 등을 전하며 나라 시대 문화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헤이조쿄는 일본 내부의 힘만으로 만들어진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동아시아 여러 지역의 기술과 문화가 만나 탄생한 국제적 도시였습니다. 제2부 23 예고. 다음 시간에는 헤이조궁의 구조와 천황의 생활, 나라 시대 관료제와 율령 국가 운영, 수도에 모여든 승려와 학자들, 국제도시 나라의 모습을 더욱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2부 23 헤이조쿄 일본 최초의 계획도시 5. 헤이조궁 천황과 국가 권력의 중심. 헤이조쿄의 중심에는 헤이조궁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도시로 비유하면 대통령 집무실, 국회, 중앙정부 청사가 모두 모여있는 국가행정의 핵심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헤이조궁은 약 1km가 넘는 넓은 영역에 조성되었으며 내부에는 천황의 생활 공간과 국가행정시설, 의례 공간이 자리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물은 다이고쿠덴이었습니다. 다이고쿠덴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식을 거행하는 장소였습니다. 천황의 즉위식, 신년 축하 의식, 외국 사신 접견, 국가적인 행사가 모두 이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건물 이름인 대극은 동아시아 전통 우주관에서 하늘의 중심, 즉 최고 질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다이고쿠덴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천황이 하늘의 질서를 이어받아 나라를 다스린다는 정치적 상징이었습니다. 6. 율령 국가의 수도. 법과 행정으로 움직이는 나라. 나라 시대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국가 운영 방식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이전까지 일본 사회는 지역 호족의 영향력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나라 시대에는 중국 당나라의 제도를 참고한 율령제가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이 되었습니다. 율령제란 법률과 행정 규칙을 통해 국가를 운영하는 체제입니다. 이를 위해 수도에는 다양한 관청이 설치되었습니다. 중앙 행정을 담당하는 태정관을 비롯해 제사와 궁중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재정을 관리하는 기관, 군사와 사법을 담당하는 기관 등이 조직되었습니다. 관리들은 일정한 직급과 규정을 가지고 국가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것은 일본 역사에서 매우 큰 변화였습니다. 국가가 개인적인 관계나 혈연만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와 문서에 의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7. 헤이조쿄의 거리와 시민생활. 헤이조쿄는 단순히 궁전과 관청만 있는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실제 도시였습니다. 귀족들은 넓은 저택에서 생활했고 관리들은 관청에서 업무를 보았으며 상인과 장인들은 시장과 작업장에서 활동했습니다. 도시는 바둑판처럼 구획되었습니다. 큰 도로는 도시를 일정한 구역으로 나눴고 각 구역에는 귀족 주택과 일반 주민들의 생활 공간이 있었습니다. 당시 수도에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거주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확한 인구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차이가 있지만 헤이조쿄가 당시 일본에서 가장 큰 도시였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특히 동시와 서시라는 두 개의 시장은 수도 경제의 중심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곡물과 생활용품, 직물, 도자기 등 다양한 물품이 거래되었습니다. 화폐 사용도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708년에 주조된 일본 최초의 공식 화폐인 와도카이치는 당시 국가 경제체제 정비의 상징입니다. 8. 국제도시로 성장한 나라. 오늘날 나라를 생각하면 일본적인 전통문화만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나라 시대의 수도는 놀라울 정도로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일본은 당시 중국 당나라와 활발하게 교류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견당사입니다. 견당사는 일본이 당나라에 파견한 공식 사절단입니다. 이들은 정치 제도와 법률, 불교, 의학, 천문학, 건축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배워 일본으로 가져왔습니다. 한 번의 항해는 매우 위험했습니다. 당시 선박 기술로 동중국해를 건너는 것은 목숨을 건 모험이었습니다. 많은 사절단이 폭풍으로 희생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당나라와 교류했습니다.
또한 한반도와의 관계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백제 멸망 이후에도 일본과 한반도 사이의 문화 교류는 계속되었습니다. 승려와 기술자, 학자들이 오갔고 그들의 지식은 나라 시대 문화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9. 불교 국가를 지탱하는 정신이 되다. 나라 시대를 이해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는 불교입니다. 초기에 불교는 새로운 외래 종교였습니다. 그러나 나라 시대에 들어서면서 불교는 국가를 보호하는 사상으로 발전했습니다. 당시 일본 지배층은 불교가 국가의 안정과 번영을 가져온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수많은 사찰이 건립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찰이 바로 도다이지입니다. 도다이지는 훗날 건립되지만 나라 시대 불교 국가의 상징이 됩니다. 특히 쇼무천왕 70만 1756은 불교의 힘으로 국가의 평안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전국 곳곳에 사찰을 세우는 국분사 정책으로 이어졌습니다. 불교는 단순한 종교를 넘어 정치와 문화, 예술을 연결하는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10. 쇼소인 세계와 연결된 보물창고. 나라 시대의 국제성을 보여주는 가장 놀라운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쇼소인입니다. 쇼소인은 도다이지에 속한 보물창고로 쇼무천왕이 세상을 떠난 뒤 그의 유품을 보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곳에는 당시 동아시아와 세계의 다양한 문화가 담겨 있습니다. 중국 당나라의 물품, 페르시아와 중앙아시아의 영향을 받은 공예품, 아름다운 칠기와 악기, 불교 관련 유물. 이들은 당시 일본이 단순한 섬나라가 아니라 동아시아 국제 교류망 속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쇼소인의 유물은 8세기 동아시아 문화 교류를 연구하는 세계적인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제2부 23를 마치며 헤이조쿄는 단순히 일본의 옛 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일본이 새로운 국가 시스템을 실험했던 공간이었습니다. 당나라의 도시 계획을 받아들이고 율령제를 정착시키며 불교와 국제 교류를 통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갔습니다. 나라 시대 일본은 아직 완성된 제국은 아니었지만 동아시아 문명권 속에서 하나의 국가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제2부 33에서는 도다이지와 대불조성, 나라 시대 불교 국가의 완성, 헤이조쿄가 남긴 역사적 유산, 참고 문헌 안내와 자료 해설을 통해 나라의 문화적 의미를 더욱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제2부 33. 헤이조쿄 일본 최초의 계획도시. 11. 도다이지와 대불. 국가의 평안을 기원한 거대한 불교 프로젝트. 나라 시대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문화유산을 하나 꼽으라면 많은 사람들은 주저없이 도다이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도다이지는 세계적인 관광지이지만 처음 건립되었을 때의 의미는 단순한 종교시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 전체의 안녕을 기원하는 거대한 국가사업이었습니다. 8세기 일본은 여러 차례 위기를 겪었습니다. 천재지변, 전염병, 기근, 정치적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735년과 737년에는 천연두가 크게 유행하여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러한 재난을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 질서의 불안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쇼무천왕 70만 1756은 불교의 힘을 통해 국가의 안정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추진된 것이 거대한 대불조성이었습니다. 비로자나불, 국가통합의 상징. 도다이지 대불은 정식 명칭으로 비로자나불입니다. 비로자나불은 우주 전체를 비추는 부처를 의미합니다. 즉 특정 지역이나 특정 집단만을 위한 부처가 아니라 모든 존재를 포괄하는 보편적 존재입니다. 쇼무천왕은 이 거대한 불상을 통해 일본 전체가 하나의 질서 속에서 조화를 이루기를 바랐습니다. 대불 제작에는 엄청난 인력이 동원되었습니다. 구리와 주석 등 금속 재료가 필요했고 이를 녹여 주조하는 기술도 필요했습니다. 당시 일본의 모든 지역이 이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 사업이 아니라 국가적 통합 프로젝트였습니다. 12. 나라 불교의 발전. 6개의 주요 사찰과 학문의 중심. 나라 시대에는 불교가 크게 발전했습니다. 특히 수도 나라에는 중요한 사찰들이 집중되었습니다. 이를 흔히 남도육종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종파는 다음과 같습니다. 삼론종, 성실종, 법상종, 구사종, 화엄종, 율종. 이들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대중 종교와는 달랐습니다. 당시 불교는 철학과 학문의 중심이기도 했습니다.
승려들은 불교 경전뿐 아니라 천문학, 의학, 역법, 외교 문서 작성, 한문 교육 등을 연구했습니다. 따라서 사찰은 단순한 종교 공간이 아니라 당시 최고의 지식기관이었습니다. 13. 감진 68만 8,763 동아시아를 연결한 승려. 나라 시대 불교 발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 당나라 승려 감진 68만 8,763입니다. 그는 일본 불교 발전에 큰 영향을 준 인물입니다. 일본 조정은 정식 계율을 전수받기 위해 중국에 사신을 보내 감진에게 일본 방문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바닷길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감진은 여러 차례 일본으로 향했지만 실패했고 그 과정에서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753년 일본에 도착한 감진은 계율을 전하고 훗날 도쇼다이지를 창건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종교사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8세기 동아시아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14. 나라 시대의 빛과 그림자. 나라 시대는 일본 문화 발전의 황금기였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수도의 모습 뒤에는 여러 문제가 존재했습니다. 첫째, 귀족과 사찰의 권력이 점점 커졌습니다. 특히 대규모 사찰은 많은 토지와 경제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둘째, 국가 재정 부담이 증가했습니다. 거대한 사찰 건립과 궁전 유지에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셋째, 수도 주변의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결국 일본 조정은 새로운 정치 공간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리고 784년 간무천황 73만 7,806은 수도를 나가오카쿄로 옮겼습니다. 이후 794년 다시 헤이안쿄로 천도하면서 나라 시대는 막을 내립니다. 15. 헤이조쿄가 남긴 유산. 비록 수도의 시대는 끝났지만 헤이조쿄가 일본 역사에 남긴 영향은 매우 컸습니다. 첫째, 일본 최초의 중앙집권 국가체제가 이곳에서 완성되었습니다. 둘째, 동아시아 문명을 받아들이고 일본식으로 발전시키는 문화적 기반이 만들어졌습니다. 셋째, 오늘날 일본 문화의 상징이 되는 불교 예술과 건축이 탄생했습니다. 나라 시대의 유산은 단순히 오래된 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본이라는 국가가 어떻게 자신만의 정체성을 만들어갔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입니다. 제2부를 마치며 헤이조쿄는 1300년 전 일본이 꿈꾸었던 새로운 국가의 모습이었습니다. 중국식 도시계획, 체계적인 행정제도, 국가불교, 국제교류. 이 모든 것이 한 곳에 모인 도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나라를 방문하면 조용한 고도처럼 느껴지지만 그 땅 위에는 동아시아 세계와 연결되었던 거대한 국가의 꿈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제3부에서는 도다이지와 나라 불교, 일본 정신을 만든 사찰의 도시 라는 주제로 도다이지 창건 과정, 쇼무천황의 불교 정책, 대불 제작의 비밀, 화엄종의 세계관, 나라가 일본 불교의 성지가 된 이유를 더욱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